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휴먼 러닝이 머신 러닝이라면 데이터 공간이란 주제로 내용을 마련해 봤고요. 슬라이드 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사용법에 써 있는 대로 전체 화면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의 사고는 무척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머신러닝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사람의 사고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모델화한다면,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를 간단하게 요약해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의 사고라는 시스템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의 결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살펴볼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공간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앞에는 결손 없는이라는 표현이 붙었고요. 결손 없는이라는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데이터 전체를 온전하게 측정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측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배제하고 가능한 한 우리가 온전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때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좁은 데이터 공간에 대해서는 탐닉을 하고, 넓은 데이터 공간에 대해서는 탐색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탐색이라는 의미는 탐구하거나 수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탐닉이라는 표현은 몰입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여드릴 시각화 재료들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모델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입력 데이터는 특성값이 전부 알려진 온전한 순차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로 매겨져 있는 것들이 다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순차 데이터의 한 시점에 들어온 특성값들을 이런 식으로 별 모양으로 표시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네 가지 사례는 음식, 음악, 영상, 문서, 이렇게 네 가지고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식 1의 경우에는 짠맛과 단맛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조금씩 맛이 줄어들겠죠. 음식 2의 경우에는 매운맛과 단맛이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조금씩 맛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식 3의 경우에는 쓴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제 마시는 거겠죠. 금방 끝나는 걸로 봐서.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맛의 요소로 6가지를 들었는데, 매운맛은 통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리를 맛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한 거고요. 음식에 대한 데이터 공간을 살펴보면 순차적으로 오는 데이터가 몇 초에 불과한 거죠. 제가 얘기 드릴 네 가지 중에 가장 좁은 데이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좁은 데이터 공간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은 이제 탐닉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알려진 음식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더라도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비밀 레시피 같은 게 있죠. 뭐 콜라도 비밀 레시피가 있을 거고, 뭐 떡볶이라든가, 뭐 치킨에도 비밀 레시피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일종의 고가에 거래한다는 거죠. 소수의 인기 있는 음식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더 맛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공간을 탐닉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좁은 데이터 공간이다 보니까 차별화를 위한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 시각적으로 뭐 플레이팅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식기구를 활용한 걸 쓴다든가, 그리고 후각적 요소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델리만주나 추로스 냄새를 강하게 만든다든가, 후각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외부의 요인을 활용하는 형태로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의 경우에. 음악의 예로 세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음악의 경우에 특정 장르에 특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체로 젊을 때 많이들은 익숙한 장르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어르신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음악이란 장르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탐닉에 가깝다는 거고,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장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장르별로 유행이 반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시대 내에서는 뭔가 비슷한 멜로디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좁은 데이터 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특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음악의 경우에 차별화를 위해서 바깥에 있는 요소, 외연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데, 그런 요소로 퍼포먼스, 예를 들면 노래에 곁들인 춤을 강조한다든가, 무대 장치를 이용해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차별화를 위한 퍼포먼스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사도 조금 애매한 게, 가사가 유명한 노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음성을 악기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외부 요소들을 이용해서 차별화를 꾀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상의 사례를 세 가지 보여드리면, 영상의 길이가 이 사례에서는 무척 짧은 예를 들었지만 대체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된다는 거. 실제로는 영상 순차 데이터의 길이가 무척 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서 봤던 음식이랑 음악보다는 데이터 공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영상 데이터를 느끼는 방식은 마사지 받는 거랑 비슷해요. 영상이 매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고, 프레임 하나마다 가시적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프레임 하나마다 동시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는 변화가 미량이다 라는 거. 프레임 수에 비해서는 핵심 정보가 밀도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가시적 정보량은 많고 핵심 정보는 밀도가 희박하다. 그리고 영상의 경우에는 대체로 외부 요소들을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해요. 주로 사용하는 외부 요소들이 대사, 음성,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영상 그 자체에 있다는 거, 영상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문서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문서고요. 여기서 문서는 텍스트, 줄글을 의미하고요. 문서의 특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래요. 권투하듯이 원투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권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사례로 짧은 문장만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문서의 길이는 몇 분에서 며칠이 걸리는 정도로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이라 그래서 되게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작년 4월에 7만 페이지를 4일 만에 읽는 대법관들이 있었죠. 독해 능력이 출중해서 7만 페이지를 4일 만에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겠지만 문서를 읽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만큼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의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디멘전은 엄청나게 많아서 여기 8개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이 단어들이 무척 많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뭐 몇십, 몇백만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원도 무척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넓은 데이터 공간으로 예시를 든 거죠. 문서라는 데이터 공간이 가진 특징은 한 순간에 하나의 명확한 단일 개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도 매번 거의 상이한 개념을 전달하죠. 영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문서의 경우에는 외부 요소를 쓰기는 쓰는데 정말 진짜 보조로 활용하고요. 외부 요소가 없더라도 물론 좀 내용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보조로 사용하는 외부 요소들은 이제 삽화나 도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가장 넓은 데이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문서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문서를 읽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문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탐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4가지 크기가 다른 데이터 공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던 4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종합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데이터가 좁을수록 유사한 소수 답안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소수 답안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소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확장이 필요하다면 외부 요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공간이 넓을 때는 찾아놓은 여러 가지 답안이 있지만 그 밖에 더 나은 답안을 찾기 위해서 탐색,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탐색하고 확장하는 행위가 기존과의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새로운 답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과가 다변화되고 외부 요소들은 주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4가지 사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문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좁은 데이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알려진 답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발견되지 않은 답안 중에 좋은 답안이 있을지 광역 탐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각자가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데이터 공간은 넓은지 좁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